반갑습니다. 네, 2025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제2회차 강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한국유통신문 발행인 김도영이고 멀리서 와주신 이 본부장님께 지식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말 좀 먼저 드리고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유통신문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구미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번 특강은 글로벌 미디어 환경에서 살아남기, 인터넷 신문사의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중요한 하주를 다루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욱 깊은 고민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특강에 강사로 모신 주 슬핑퐁 이강훈 대표님의 통찰력 있는 강의를 통해 인터넷 신문의 미래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유통신문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과 열정이 우리 언론의 힘이자 미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는 언론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특강이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하게 되시는 주 슬핑퐁 대표 이강훈 대표는 경북 창조혁신센터 인재로서 수년간 새로운 창조적인 기업 활동으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가입니다. 오늘 유명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주식회사 슬리핑퐁 대표하고 있는 이익과. 우선은 제가 교수님이나 그 강사님처럼 이 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설 만큼 제가 어떤 뚜렷한 어떤 그 성과를 낸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많이 저를 통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창업을 염두에 두시거나 아니면 자기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제도나 기관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 이런 강의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지난번 강의 때 그 구미대학교 교수님이 나오셔서 4차 산업혁명이랑 그 관련된 기업 그 중에서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의 한국판이라고 할 수 있는 슬리핑퐁이라는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또 이제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랑 현실에서 이렇게 경험한 거는 또 다를 수 있고, 또 저희 회사 소개가 아니라 다른 각자가 각자의 생각에서 준비 중이거나 아니면은 실행하고 싶은 그런 꿈과 아이디어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현실화하는데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시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구미시에는 구미시가 또 경상도를 대표하는 이런 창업 지원 이런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창조경제혁센터, 구미 전자기술정보원, 또 경제진흥원, 그리고 지역과 소셜비즈, 이런 기관들이 구미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구미 소속의 기술개발진흥원 같은 것도 있지만, 사실 경상도에 하나 있는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구미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 창업을 꿈꾸거나 혹은 자기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자기 사업과 하고 계시는 사업이나 아니면 관심 있어 하는 영역에 최대한 비슷한 영역을 잡아서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과 소셜비즈는 이제 사회적 기업을 주로 다루는데, 이 사회적 기업을 다루는 것 중에서 우리가 멀리 있다고 하면은 뭔가 기업이니까 너무 먼 느낌이 날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구미에서만 해도 어떤 헬스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카페를 한다거나 아니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지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인건비 지원 사업 같은 게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업 중에서는 구미의 그 낭만쭈꾸미 있지 않습니까? 낭만쭈꾸미가 일자리 창출형으로 사회적 기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되면 뭐 5년간 5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사실 식음료 관련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제 뭐 식당이나 카페 이런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 혹은 뭐 헬스 트레이너 같은 이런 인건비 관련된 인력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역과 소셜비즈 이런 업체를 방문해 보시거나 상담을 받아 보시면 다 무료거든요.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입주돼 있는 곳이기도 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옛날에 구근무공대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3년 미만의 창업자들을 주로 이제 협업하거나 발굴하거나 육성하는 이런 게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아마 여기 있으신 분들 중에서 좀 접점이 있을 만한 사업은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는 게 있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이제 지역의 어떠한 그 문화나 혹은 지역의 이야기 혹은 지역의 거점을 둔 사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카페를 하고 있다면 그 카페에 어떠한 우리 지역의 특색이 담겨져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 혹은 뭐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일례로 구미에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구미에 멜론이 이제 주 생산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멜론을 이용한 멜론빵을 개발해서 이렇게 한번 팔아보겠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본도 필요하고 광고 역량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양한 기술이나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도전할 부분으로서 하면 떨어져도 사실 뭐 잃을 건 없고 여기에 만약에 물론 경쟁은 있지만은 일정 경쟁을 넘어서 선정이 된다면 또 수천만 원에 이르는 그 지원금과 이게 나중에 갚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주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서 재료도 사고 또 여기서 이제 성공을 위한 컨설팅을 해줘요. 전국에 경상북도에서 저런 비슷한 사업 중에 성공한 모델 그런 분들과 미팅도 하고 선견지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카페를 하겠다 이러면 문경의 화수원 같은 곳을 이렇게 탐방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자금을 활용해서요. 버스를 대절해서 단체로 가서 그분들과 사업주분들과 소통을 통해서 피드백도 받고 이러면 사실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그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매일 2분씩 뭐 예를 금융이면 금융, 정부사업이면 정부사업 이런 분들이 무료로 이렇게 창조경제혁신센터 한 지역을 맡아서 구미에서 이렇게 항상 다른 분들이 오시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좀 홍보나 마케팅이 잘 안 되다 보니 실제로 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저런 정부사업 로컬 크리에이터도 있다고 하니까 뭐 도전을 하고 싶은데 사실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냥 인터넷 검색해서 하면은 뭐 서류 내세요, 뭐 이런 거 준비해서 오세요 하는데 처음 도전하는 사람이 그 모든 거를 준비하고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어려움이 있거든요. 좀 옆에서 격려도 해주고 서류 준비하는 것도 좀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냐 이런 거를 그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컨설팅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좀 신청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여기 뭐 바코드 이런 거 인식하시면 이 비슷한 이렇게 그 교육이나 하고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게 이렇게 실제로 검색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주로 하는 것은 대학생 뭐 창업하신 3년 이내 혹은 39세 미만 청년들을 위주로 하는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지만 중장년 사업이라든지 40세 이상의 분들만 도전하는 중장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젝트나 사업 아이템들 이런 그런 것도 많으니까요. 그런 다양한 거를 자기한테 맞는 그런 걸 특화를 잘 집어서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화 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기 보시면 구미시 우리 동네 가게 아트 테리어 사업 이런 거는 사실 자기 매장을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그 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5월에 체험 교육 안내
이게 뭐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영역, 그러니까 그게 뭐 빵을 만든 제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3D 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를 창업하기 전에 무료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구미에 있는 구미포협회 전자정보기술원이 위치해 있는데 사실 일반인이 거기까지 가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뒤져서 접근하는 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이런 거를 이번 기회에 아셨을 때 이제 인스타그램 이런 것도 다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보시고 이번 달에 있는 체험 중에 자기가 좀 관심이 있어하는 그런 체험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이러면 무료로 한번 지원해 보시고 참여를 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 한번 참여를 했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끝났을 때는 이 참여도나 이런 성실함 이런 걸 평가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거를 한번 창업하는데 실제적으로 뭐 비용이 됐든 아니면 뭐 컨설팅이 됐든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도움을 드리거든요.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과 체험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사실 그 전자정보기술원 안에도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도 한번 운영해 볼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수업을 수료했다면은 가산점이 들어가고 좀 더 이제 선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하고 싶어하는 것 중에서 이제 꼭 이제 제거 제반이 아니더라도요 비슷한 걸 찾아서 그 신청해 보신다면 의외로 이게 선정률이나 이게 지원율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개파라고 해서 경제진흥원인데요. 저희 그 이계북로에 위치한 그 경제진흥원은 사실 경북경제진흥원이에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하나 있는 건데 그게 또 창조경제센터도 그렇고 경북경제진흥원도 그렇고 우리 구미시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구미시에서 어떤 사업을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문경이나 뭐 다른 타 지역에 멀리 있는 지역에 있다면 이걸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그 지역까지 가기는 사실 거리상이나 좀 일정상이나 어려움이 있는데 구미는 운이 좋게도 이런 기관들이 다 구미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까 이게 인터넷만 보고 하는 거랑 또 전화로 상담을 하는 거랑 다르게 직접 방문을 해서 물론 저기 소상공인 상담센터도 있지만은 전화로 하기보다는 전화로 하면 이제 제일 그 새내기 분이 받으셔서 FM대로 설명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직접 방문을 하면 마치 이 공간이 구미시에 있다는 거를 구미 시민분들이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아셔도 사실 여기를 방문해서 직접 영화를 촬영하거나 뭐 편집을 하거나 감상하거나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 와보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고 이런 뭐 영화도 상영한다는 거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제진흥원도 저는 가급적 추천드리는 게 인터넷으로만 보신다거나 뭐 상담센터로 전화상으로만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FM대로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어요. 뭐 이런 사업은 이때 내세요. 이렇게 되는데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시면 이분들이 기록을 해놨다가 다 기록 일지를 쓰거든요. 기록을 해놓고 비슷한 사업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더라도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 먼저 연락을 주신다거나 메일로 안내를 주신다거나 이런 혜택을 주시니까 한번 직접 찾아가 보시기를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경제진흥원 관련된 이런 주요 사업들이 있고요. 홈페이지를 한번 접속해서 대략적으로 나와 관련된 최대한 비슷한 사업을 찾은 다음에 방문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보고 왔는데 관련된 정보를 좀 주시면 좋겠다. 내가 한 번도 이런 데 안 와봤다. 그러니까 좀 알기 쉽게 말해달라 하면은 이런 딱딱한 이 개조식 설명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한테 와닿는 그런 단계로서 설명을 좀 더 친밀하게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사업이라면은 그냥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인터넷으로만 보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는데 직접 찾아가 보시면 뭐 선정 기업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한 뭐 정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얻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도전을 하시면 선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말씀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뭐 다양한 뭐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이렇게 좀 확 와닿는 것 좀 하나 설명드리면 이게 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보면
1인당 연간 100만 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물론 뭐 조건은 맞춰야 되지만은 뭐 39세 이하라는 뭐 조건을 맞춰야 되지만 경상북도에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뭐 사실 100만 원의 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저걸 통해서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책을 구입하거나 여가 활동이나 가족 친화, 뭐 여행 갔을 때 경비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세세한 사업과 프로젝트가 있는데 사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대다수의 그 이런 프로그램은 미달이 나요. 오히려 찾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제도가 내년에 가면 없어지고 이런 경우가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 정도는 물론 여기는 이제 39세 미만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아예 이런 조건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나이 제한이 없거나 어떤 뭐 물론 뭐 이건 경상북도 사업이다 보니까 경상북도에 살고 있다는 거는 입증해야 되지만 그런 거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 경북에 있으신 분들이시니까 그런 최소한의 증명만 하면 이와 같이 물론 이게 복지 포인트 지급이 됐든 어떠한 아니면은 뭐 다른 지원이 됐던 간에 저는 한 번 정도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왜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구미시에도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경상북도에서도 많이 하고 각 지자체에서도 뭐 행안부가 됐든 그 정부 지자체에서 이와 관련된 무수하게 많은 프로젝트나 정부 정책을 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효용이 없으면 사라질 뿐 아니라 이런 거를 낸 사람들이 뭐라 그래야 될까 결과물을 못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구미나 이렇게 좀 지방 정부로 가면 이런 거를 원래 서울 같으면은 뭐 5대1, 10대1 이렇게 경쟁률이 차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되는 게 지방에는 미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기만 했어도 선정이 되기도 하고 더구나 이거를 내는데 도와주는 그 관련된 그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줘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이와 관련된 그 사업이나 정보를 얻기가 매우 쉬워진다. 메일을 받게 될 거거든요. 그분들이 연락처나. 그래서 문자나 메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한 번이라도 이런 거에 참여해 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뭐 이런 다양한 뭐 마케팅 지원, 금융 지원, 인력 지원 뭐 이런 정말 이게 다양하고 촘촘하게 돼 있거든요. 아까는 이제 39세 미만 청년 지원이 이렇게 됐지만 40대 이상 중장년층 지원도 따로 있고 그와 관련된 혜택이나 기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다 공부해서 한다는 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책자가 막 10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누구도 그걸 다 읽어보고 이런 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한번 방문해서 나는 난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 이와 관련된 뭐 정책이나 아니면 정보가 있으면은 메일이나 문자로 한번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와 관련된 상담했던 분이 그 해당 분야의 그러니까 부서를 맡고 있는 분에게 그 자료를 넘겨줍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굉장히 좋게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건 조금 넘기도록 하고 이번에는 자금 지원 관련된 거를 좀 안내를 드릴게요. 사실 이 자금 지원에 관해서는 보통 이제 4단계 정도의 단체나 기관들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렇게가 이제 가장 유명한 기관들이 있고 그 밑이라고 하기 모르지만 그거와 좀 다른 게 이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저는 어떤 사업을 하건 뭐 개인 사업을 하건 법인 업체를 가지고 있건 돈은 항상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기관 소개와 함께 준비해 온 게 이런 소상공인 관련해서 뭐 대출이 됐든 뭐 여신이 됐든 뭐 금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이 자료를 또 준비해 왔는데 나중에 그냥 넘어갔던 이런 부분들은 이 자료를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한번 가셔서 메일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기보신보, 뭐 신용보증재단 이런 게 좋은 이유는 은행권보다 좋은 이유는 1번 그냥 기본적으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싸고요. 그 이자요. 돈을 빌리게 됐다면 이자를 이렇게 내야 되는데 이자 비용이 싸고 두 번째로는 사업을 하다가 어려운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힘든 순간이나 아니면 뭐 돈을 빌렸는데 상환을 못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이라면 그런 사업이 진행됐을 때 어떻게 100% 좋은 일만 있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기존의 은행권 같으면 예를 들어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잡는다든지 뭐 월급을 보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기보신보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이런 지역 저런 단체가 보증서를 자기들이 발급해줘요. 자기들이 이분의 돈을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표님의 돈을 빌려주는데 보증을 나라가 서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보증을 서주니까 은행에서는 너무나 쉽게 대출이나 이런 돈을 빌려줄 수가 있고요. 이거를 갚는 부분도 자기가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상환에 준비가 덜 됐으면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 은행권이나 이런 대부업체 이런 데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자 지급률을 0.5% 올린다든지 그런 정도의 그 조건만으로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금리를 내려 주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은행보다는 이런 소상공인진흥공단 혹은 기보신보 중진공 이런 쪽으로 대출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 자료를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의 대구지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서 느꼈는데요. 원래 이런 기관이나 공단에 그 1년 예산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추경이 들어가서 4조가 더 편성이 됐답니다. 그게 그렇게 된 이유가 원래 1년에 3조만 대출해 주세요라고 했던 게 너무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경기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자금이 추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옆집의 가게가 지금 뭔가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힘이 드는데 기존의 조건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기존의 조건.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이 얼마라던가 회사 규모가 얼마라던가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대출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소상공인들이 그러한 조건을 채우지 못해서 이렇게 대출이 나가는 거고 대부분은 이런 기관들도 은행도 담보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저신용 1, 2등급 그런 분들 말고 5등급, 6등급 이런 분이 이렇게 지원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저신용 이렇게 대출 자금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2금융권, 3금융권 이런 데 돈을 쓰지 마시고 그런 데는 이자율도 높고 연체했을 때 배상해야 되는 금액도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금에 관련된 부분을 빌릴 때도 그냥 일부의 그냥 어디로 대출해 주세요. 당일 500만 원 입금, 1000만 원 입금 이런 게 아니라 조금 서류가 갖춰지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그 정부가 만든 공식 기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대출이든 여신이든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6번에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런 이 소상공인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카페가 있는데 우리가 카페를 경영하고 있는데 뭔가 손님은 자꾸 떨어져 나가고 뭔가 특별한 걸 한번 해보고 싶어. 홍보를 통해서든 제품을 통해서든 뭔가 좀 이 가게를 살리고 싶은데 지금 여력도 없고 돈도 없고 사실 뭔가를 새로 시도한다는 게 새로운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어렵다. 이럴 때 이런 그 우리 동네 크라우드 펀딩 이런 크라우드 펀드가 내가 이런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 계획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런 뭔가 좀 정부가 도와줘서 이걸 실행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크라우드가 이제 구름이라는 뜻이고 펀딩은 돈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름 속에 많은 수증기가 있듯이 물방울이 있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관심이 모이면 이게 펀딩으로 진행돼서 뭐 제가 아는 예로 예전에 구미에 그 모랜드가 있었는데 그 모랜드에서 이제 카페가 있는 그 카페 중에 그냥 일반 카페를 하겠어요, 크라우드 펀딩을 할게요 이러면 안 되지만 그 복숭아에 그러니까 설탕 대신에 복숭아에 있는 그런 당분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크라우드 펀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멀거나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잘 보시면 뭐 3년 미만만 돼요, 혹은 예비 창업자만 돼요, 5년 미만이면 돼요, 아니면 우리 구미시 소속이면 돼요, 이렇게 조건을 촘촘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뭐 대기업이나 타 지역 분들이 이런 지원을 받기보다는 좀 더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보고 또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와 맞춰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돈이나 정부 정책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지루해 줄 수 있어서 잠깐 이제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이제 좀 가진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구미에서 영어 학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영어 학원을 좀 더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할까, 이게 궁금해서 이제 나름 연구하고 도전을 뭐 해보고 이러다 봤는데요. 저는 이제 영어 학원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아니고 아이들 대상이죠. 영어 어린이 이런 학원이니까 아이들이 대상이지만 그걸 선택하는 사람은 아기의 엄마분들이, 그러니까 자녀분들을 둔 어머님분들이 학원을 선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생신이 되면 아이들한테 저희 학원 아래층이 이제 케이크 전문점 베이커리였거든요. 그래서 베이커리를 학원 돈으로 구입해서 케이크를 아이가 이제 영어로 편지를 써서 어머님한테 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하니까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이제 아이들도 자기가 어쨌든 칭찬을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다 보니까 학원이 좀 경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학원을 하나 더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구미는 지역 특성상 영어학원이니까 원어민이 있어야 되는데 원어민 분들이 오시질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조건이 서울보다는 거리도 있고 또 친구들 구하기도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잘 안 오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은 좀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서 원어민을 채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저는 필리핀인 분들을 원어민 교사로 채용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세부라는 도시에서 이제 각 학교를 이렇게 방문하면서 선생님들을 이제 미팅을 하고 그분들을 데려와서 원어민 교사로 이렇게 고용을 해야지 이렇게 됐는데, 어렵게 필리핀까지 가고 이렇게 시간을 통째로 빼고 왔으니 한번 여기까지 어렵게 왔으니 한번 여행책을 한번 써보자. 기왕 한 달, 두 달 이렇게 선생님을 구한다고 머무게 됐으니 여행책을 하나 쓰는데 뭐 내가 주업이 있으니까 무작정 시간이나 모든 주제로 할 수는 없고 하나의 주제로 삼아서 여행책을 내야겠다는 그게 이제 숙박이었습니다. 숙박. 왜냐하면 숙박은 그냥 마음에 드는 호텔에 그냥 예약하고 자면은 정보가 생기고 사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책을 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웬만한 지역의 숙소를 다 잡게 된 거죠. 다 잡고 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다른 숙박할 수 있는 대상이 호텔 말고 없을까 하면서 찾다가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을 처음으로 접하고 이용하게 됐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뭐 어떤 플랫폼이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기 집이 예를 들어 방이 2개라면 방 하나는 자기가 쓰고 남은 방 하나를 손님한테 빌려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성공을 못했을 건데 그 당시에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우리나라 IMF처럼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굉장히 사람들이 돈이 없고 회사도 막 부도나고 이러다니까 회사에서 잘려서 내가 실업자가 됐는데 당장 돈이 있어야 생계를 유지하고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음으로 나 빈방 하나 있으니까 오늘 뭐 이용할 사람은 5만 원 주고 이용해라 이렇게 올리기 시작했던 게 이제 에어비앤비의 최초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거를 인터넷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 한 번도 실제로 경험해 본 적은 없었죠. 근데 이제 필리핀 세부로 가서 책을 쓰려고 하니까 그럼 에어비앤비도 하루 자보고 쓰면은 재밌겠다 이러면서 에어비앤비에서 써서 잤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어비앤비는 그 당시에 제가 필리핀에서 5만 원을 주고 잤었거든요. 5만 원을 주고 잤는데 이젠 저도 필리핀 사업이 6년차, 7년차 돼서 좀 필리핀 사정을 잘 알게 됐는데 필리핀에는 기본적으로 한 집에서 대여섯 식구가 있다면 그 중에 한 명만 대학을 가거든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마지를 대학 보내야 된다 이러면서 마지는 대학 공부를 시켰는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았듯이 필리핀도 보통 한 가정에서 대학을 가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뭐 한 명 정도 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명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괜찮은 직장을 구한 사람이 보통 20만 원에서 한 달에 30만 원 정도를 벌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잤는데 빈방에서 그냥 잤는데 5만 원, 6만 원을 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거 일주일만 팔면 이 집주인 월급보다 더 원래 가지고 있던 메인 직업보다도 돈을 더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학을 나온 그러니까 가족 중에 제일 성공한 사람의 월급이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 대학을 못 나온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월급이 당시 5만 원, 6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만 자면 5만 원, 6만 원 버는데 누가 일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엄청난 뭔가 성장을 이룰 거다. 왜냐면은 저라고 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인데 하루 내 방 빈방을 빌려줬는데 300만 원을 주겠대요. 그럼 당연히 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내가 괜찮으면 한번 시도해 봐서 경험해 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아비다라는 숙소를 하나 얻어서 에어비앤비를 돌려봤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세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일단 보증금이 필요하잖아요. 보증금이 사는 것만큼 필요한데 필리핀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 전부 사는 거 아니면 월세거든요. 그래서 월세만 있으면은 어쨌든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월세야 그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였는데 60만 원 날렸다고 생각하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재밌겠다. 그래서 60만 원을 주고 내가 한 달을 쓴다. 이제 이 방은 내가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서 빈 방을 에어비앤비로 돌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손익분기점이 벌써 60만 원 다 번 거죠. 다 벌어서 이거 일주일만 해도 벌써 내가 투자금을 다 뺐는데 해보면 재밌겠다 해서 그 당시에 제가 한 채에서 두 채, 세 채, 네 채 이렇게 넓혀가면서 50채, 60채까지 필리핀 세부에서 숙소를 운영하게 되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그걸로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대로 빨리 100채하고 200채하고 500채 하자 이런 걸 목표로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죠.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근데 이게 만약에 지진이 나면 이 필리핀은 동남아니까 태풍 지진에 약하거든요. 자주 일어나는 편인데 심상치 않게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지진을 경험한 거죠. 그때 당시 한 5.6 정도였는데 지진이 있을 수도 있다니까 한번 넘겼는데 그 다음에 5.8이 하루 사이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안한데 너무 불안한데 이게 더 심한 거 오면은 어쩌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그 전까지는 그냥 개인적인 뭔가 지진에 대한 공포였지만은 그보다 센 게 오면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그 필리핀의 관광 산업이 멈추더라고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지진 난다 하는데 누가 오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 월세를 거의 5천만 원씩 매달 5천만 원씩 내고 있었는데 몇 달, 한 석 달, 넉 달 안 한다 하면 2억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이걸 좀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하다가 베트남에도 하자. 베트남에도 하면 베트남에서도 베트남과 필리핀이 둘 다 지진이 오질 않을 거 아니냐. 둘 다 태풍을 오지 않을 거 아니냐. 두 군데에서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여기가 위험이면 여기서 벌어서 메꾸고 여기가 위험하면 여기서 벌어서 메꾸고 이래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베트남 호치민에 다시 진출을 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처음부터 다시 부동산을 방문하고 숙소를 계약하고 이래서 그 사업을 또 한 10개 정도 계약을 했을 때
정말 안심이 됐죠. 아 이제는 정말 걱정이 없다. 왜냐면 필리핀, 베트남도 하고 있지만 일본도 할 거고 다른 지역으로도 계속 내가 확장을 할 거니까 절대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일본이 한 번에 공격받거나 한 번에 올 태풍이 세 군데 동시에 세 국가에 얼마나 이만한 태풍이 있을 수 있을까? 이만한 태풍이 없겠지.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확장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는 정말 끔찍했는데 저한테는 왜 끔찍했냐면은 코로나가 초기에는 몇십 명, 몇백 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몇 달만 더 지속되면 끝날 거라고 사람들이 다 예상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개월, 4개월 하면 끝나겠지. 왜냐면 우리가 사스도 겪고 메르스도 겪고 뭐 다 겪어봤는데 사실 뭐 그 이상 가는 게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3년을 가더라고요. 3년을 거의 갔고 이게 사람을 약간 애간장을 태우는 게 이게 줄어든다? 여름이 오면 이게 없어진다? 이게 1년 지났으니까 뭐 이제 뭐 이런 대기업에서 이런 백신이 나오면 없어진다. 계속 이렇게 그 수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숙소를 포기를 못했습니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몇 억 벌어놨지만 그렇게 계속 수입은 없고 지출만 계속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번 돈이 아니라 제 돈으로 이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이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거지되는 길밖에 없겠다. 뭔가 해야 된다.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야 되는데 해외를 저도 해외를 못 나가는데 어떤 여행객이 나가서 숙소를 계약하고 여행을 하겠습니까? 저도 못 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망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부 사업을 떠올린 거예요. 어떤 대표님이 추천해 주셔서 이제 정부 사업을 알게 됐는데 정부 사업은 보통 뭐 예비 창업 패키지라든지 초기 창업 패키지라든지 이런 그 사업에 선정이 되면 1억을 지원하거든요. 그때는 저는 그 1억이 너무나 큰 가치였고 무조건 붙어야 되겠다. 왜냐면 이걸 못 붙으면 회사가 망한다.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절실하게 사업 계획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절실하게 쓴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여러분 창업을 왜 하려고 하세요? 회사를 왜 만들려고 하세요? 할 때 보통 내가 가진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서 뭐 세상을 바꾸고 뭐 큰 돈을 벌고 뭐 꿈을 이루고 뭐 이런 걸 말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생존형이라서 이게 선적이 안 되면 이 사업이 선적이 안 되면 당장 직원들 줄 월급도 없고 뭐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생존형 창업을 한 거예요. 저는 뭐 대단한 의지나 뭐 그런 게 있어서 한 게 아니고 정말 다음 달에 줄 월급 때문에 이렇게 신청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 사업에 대해서 뭐 중진공이라든지 여기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창조경제센터나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게 됐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기관들이 보통 그 1년 예산이 100억, 200억 되거든요. 그리고 또 뭐 돈을 빌려주는 소상공인진흥재단 이런 거는 뭐 3조 뭐 규모가 아주 커요. 아주 크고 이게 매년 적자를 나거든요. 매년 적자를. 저렇게 돈이 많은데 어떻게 적자를 나냐 이러면은 저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그 도움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어려운 분들이 돈을 뭐 1억 받았다고 해서 당장 뭐 회사가 막 몇 배로 성장한다든지 당장 뭐 모든 일이 잘 된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개 7개, 8개 회사는 그 돈을 갚지 못하니까 그런 기관들은 항상 적자인데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적자인데 그 적자이면서도 계속 이게 굴러가는 게 정부도 이분들을 지원하면 적자일 거를 다 알아요. 그래서 40년째 적자를 뭐 내년 1조나 2조씩 적자를 내고 있는데도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는 이유가 이거를 지원 안 하면 소상공인이나 이런 상인들을 지원을 안 하면 이분들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안 좋아진다. 뭐 지역 상권이 붕괴되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손해가 발생해도 행안부가 됐든 우리나라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계속 이런 사업을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 주라고 하고 돈을 드리고 또 협력을 드리고 대출을 실행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이 이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보통 이런 거를 요구하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너희가 선정이 되면 뭐 할 건데 이러면 보통
대표들이 선정이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고 그 직원 많이 뽑아서 이거 실업률도 낮출게요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고 썼냐면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요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런 지역 사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 이런 정보나 이런 걸 공유할 기회가 섰을 때 내가 뭐 아직 뭘 이루지 않았지 뭘 이루고 부자 되고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면 더 좋았겠지만 아직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라도 누군가가 요청을 하고 뭔가 도움을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아는 정보와 경험에 한해서는 100%다 공유하고 나누겠다 이런 거를 항상 적었거든요 마지막에 그걸 보고 아마 선정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 강의가 끝나고도 만약에 뭐 이건 나 이런 거 좀 궁금했는데 중간에서 묻기가 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하면 언제든지 네, 말씀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한해서 다 안내를 드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쉬고 할까요? 일부 강연 해주신 이강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구 한국언론지능재단에서 이민규 과장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강을 지원해 주신 한국언론지능재단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뒤에 다가가 준비됐는데 조판식 전국 총괄 본부장께서 특별히 사비를 써서 같이 갖고 오셨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조회장 있었는 거야. 알았지? 조회장 썼다. 이부 바로 진행할까요? 원래는 제가 이제 구미 관련된 이런 지원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그 단체에 속한 프로그램이나 지원 정책 이런 거를 좀 정보를 전달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좀 너무 재미없고 좀 너무 딱딱한 내용들이라서 그래서 딱히 주제를 이쪽으로 잡는 게 아니라 원래 소상공인 한 다음에 중진공 설명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한 나열식에 읽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중에 이렇게 제도약 지원 자금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건 한번 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어떤 거냐면은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한 경우로 이제 폐업을 하거나 뭐 사업을 중단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이제 제도약의 기회를 주는 한 번 더 찬스를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 제도약 지원 자금이 있는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원 규모가 7,501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자료가 최신 자료라서 그럼 7,500억 중에 물론 이제 뭐 자체 이제 운영비도 포함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있다면 1,000명한테 1억씩 주는 거예요. 이 자금으로 또 한 번 사업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세요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지원금이나 지원 자금 같은 거는 한번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실 때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다만 이제 이런 제도약 지원 자금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영어 학원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혹은 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식당을 하겠다 이런 경우는 제도약으로 인정이 되는데 새로운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찻집을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또 찻집을 하겠다 이렇게는 제도약의 이제 요건이 안 맞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당장 돈이 떨어진 사람이 폐업하고 다시 1억 받고 하지 이런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거를 생각하신다면은 업종 업태를 주 업종을 폐업 전에 바꾸고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이런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약간 그냥 자금에 대한 설명보다는 약간 Q&A 식으로 실제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 제가 공유 드릴 거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뭐 알고 싶으신 점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받는 거예요? 질의응답 먼저 좀. 아까 전에 그 빅 플랫폼 지원 사업 처음에
있던데. 플랫폼 지원 사업이요. 빅데이터인가? 아까 플랫폼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 플랫폼 지원 사업. 그건 제가 한번 따로 한번 찾아서 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관련 지원 사업이나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이게 약간 투자 같은 명목에서 보면 약간 매출이 엄청 많이 나거나 뭐 이래야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이거를 꾸려나갈 것이냐 이런 과정을 좀 더 많이 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어차피 매출은 제대로 된 방향이면은 크게 폭발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더라도 이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좀 더 많은 포인트고요. 그 한 가지 예로 평가 그 부분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초기 사업일수록 어떠한 뭐 다른 요소보다 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 사업을 이끄는 사장이 누구냐. 왜냐면 그 사장이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성공할 거고 그 사업장이 놀고 있으면은 뭐 실패할 거고 이럴 거기 때문에 그 사장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냐를 많이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기금에 뭐 대출을 실행한다거나 프로그램에 선정이 된다거나 이런 데 요소로서 평가하는 대표의 그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옵션을 보여드리면 보통 그 이 대표의 예전에 그 역량 평가로 만점을 받으려면 해당 그 산업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커피라고 치면 커피 사장을 34년간 했어야 만점을 받아요. 그 해당 영역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근데 누가 34년이나 했는데 대출을 받으러 오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 매칭이 안 돼. 실제적으로 30 거의 한 그렇게 그 정도로 전문화된 사람은 잘 없죠. 10명 중에 한 명도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그런 역량 점수는 한 중간 정도 받는다 보고 차라리 그것보다 평가하는 지표로서 특허. 그럼 그 카페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카페에서 뭐 어떤 물건을 팔 거냐, 커피라면 어떤 커피를 팔 거냐 이런 거를 더 집중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뭐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빌려주거나 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을 했는데 결과물이 좋게 나타나야 자기들도 뭐가 왜 지원했느냐에 대한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커피라고 하면 뭐 의지는 있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팔게요 이러면은 사실 그럼 옆집도 아메리카노 만들어서 열심히 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자기가 커피집을 5년 10년 하다 보니 커피를 먹으면 평소에 괜찮은데 자기가 나이를 먹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니까 커피를 먹으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더라. 이게 뭐 계속 이게 심할 정도로 뛰더라. 근데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나이를 먹거나 아니면 뭐 몸이 좀 쇠약해지거나 하면 카페인 저항성이 낮아져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면 계속 심장 두근거리는 안면 홍조 이런 게 생긴다고 하더라. 근데 내가 커피가 좋아서 계속 이렇게 커피를 다양하게 마시고 검색하다 보니 이탈리아 브랜드에 오르조라는 커피가 있더라. 오르조라는 커피가 있는데 그 오르조라는 커피는 그 커피 콩이 아니라 보리를 태워서 보리를 가공해서 커피랑 비슷한 맛을 내는 상품이거든요. 실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먹으면 커피를 마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카페인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나 노약자들이나 나이 많은 분들이나 뭐 가슴 두근거리 이런 게 있는 분한테는 좋지 않느냐.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오르조 같은 그런 뭔가 카페인 프리 커피가 없더라. 그럼 내가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내서 그 사업을 한번 영위해 보겠다라고 하면 거의 뭐 매우 높은 확률로 지원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특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특허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내가 뭐 변리사도 아닌데 그거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 구미에 이제 그 송정동 사거리 보시면 이제 지식재산센터라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센터가 IP 관련된 그러니까 특허를 지원하거나 상표권을 지원하거나 하는 기관인데요. 그게 이제 그 우리은행 위층 3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를 가시면 IP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IP 디딤돌이라는 프로그램은 이런 자리에서 한 3, 4일 정도 하루에 한 뭐 2-3시간씩 이렇게 특허라 무엇이며
특허를 있으면 뭐가 좋고 이런 거를 강연해 주세요. 그래서 그런 강의를 듣고 나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특허가 없어서 못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특허를 무료로 지원하는 그런 정보도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하면 그것도 구미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본의 힘보다는 정보와 그걸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이렇게 공짜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심지어 경쟁률도 높지 않은데, 심지어 미달이 나는데 왜 지원을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서로의 입장차가 다 다르니까 그분들이나 그런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왜 저분은 지원해주고 이분은 지원 안 해줘, 이럴 수도 있고, 일단 그 담당자들의 업무가 사람이 많이 오면 폭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는 막 너무 열심히 홍보나 광고를 하진 않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니까 특허는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게 좋고, 특허를 가지고 있는 데는 지식재산센터를 활용해서 지식재산센터의 IP 디딤돌이라는 사업을 활용해서 하시면 좋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IP 디딤돌을 대표님 좀 하나 더 질문이 있는 게, 그 우리 각 지역별 이제 그 신문 그 지부에 그 사업체로 그 지원할 수 있는 사업하고, 그리고 그 인터넷 신문이 뭔가 특허를 내려고 하면 어떤 분야로 특허해서 사업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 좀 구체적인 것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인터넷 신문사로 특허를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에 있다 개별 사업자로 독립치산제로 되어 있으니까 네네. 개별 사업자로 이제 지원 사업을 지원할 때 네네. 뭐 어떤 쪽에 이제 인터넷 신문 특화된 지원 사업을 하면 좋을지와, 그다음에 인터넷 신문이 만약 특허를 낸다면 네네. 보통 우리가 뭐 취재, 정보 발굴밖에 없잖아요. 네네. 뭐 그 관련된 뭐 특허가 어디 있을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한 예시만 제가 드린다면은 그 신문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양한 계층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뭐 여성들을 주 타겟으로 한 여성 신문도 있을 수 있고, 또 혹은 뭐 앞에 안 보이는 분들을 위해서 점자로 된 그런 신문사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는 비록 뭐 그런 장애가 없지만 내가 이제 신문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장애인 분들도 책을 읽고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점자를 이렇게 정보로 해서 그 이런 맹아분들, 이분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신문사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만약에 그런 주제로 잡았는데 자기의 그 특허를 내는 목표를, 근데 자기는 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특허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는 있는데 사실 내가 이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이런 역량까지는 없어, 그런 능력은 없어 할 때, 사실 지식재산센터나 이런 IP 디딤돌부터 해서 IP 디딤돌, 그 다음에 IP 나래, IT 글로벌, 이렇게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 IP 디딤돌을 받을 때, 혹은 참석했을 때 변리사분에게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사실 이걸 못 찾아서 어떻게 특허 낼지 과정은 모른다. 아이디어만 있고 이걸 실현하고 싶은 의지가 있지 이걸 특허로 발굴해내는 능력은 없다라고 설명을 해주면 담당 변리사분이 원래 그거를 하려고 온 거거든요. 하려고 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특허권 분석을 해줍니다. 이와 비슷한 특허가 있는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특허는 있는데 똑같지는 않고 약간만 우회하면은 특허 등록이 될 거다. 이런 거는 그 해당 변리사님이 특허 분석을 평생 해오신 분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잘 분석해서 최적의 길을 찾아주세요. 다만 비용은 들죠. 근데 비용은 지식재산센터에서 그렇게 지원을 받아서 그 돈을 들이면 이제 이분이 그런 특허권 분석을 해서 등록까지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네. 그러면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특허를 가지게 되신다면 보통 특허는 출원이 있고 등록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이걸 특허로 등록해 줘라는 게 출원이고, 실제로 특허청이 이거 확실하게 평소에 뭐 어떤 기술과 다르다,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과 또 다르다 해서 특허로 인정하는 게 등록이에요. 근데 보통 요즘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2년 정도 걸리는데 꼭 2년이나 손 놓고 있어야 되냐 하면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허를 출원해 놨다는 조건만으로 그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기보라는 곳을 가면 이 특허권을 보여주고
내가 이 특허권과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1억까지 거의 뭐 보통 첫 사업에는 100% 보증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자금도 확보가 됐고 내가 남들과 다른 특허권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조건으로 시작을 할 수 있죠. 그 정도 일을 해놓으시면 여기서 소개시켜드렸던 정부 사업을 거의 내시면 거의 아주 높은 확률로 선정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아, 이 사람은 진짜 사업을 하겠구나 이런 의지가 뭐 특허도 됐고 뭐 이런 기본 이런 지원도 받았고 그럼 자금도 있고 기술도 있고 조금만 더 도와주면 성공하겠네 이렇게 되니까요. 네, 한번 꼭 활용해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예를 들어서 저기 아이들이 2명 와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방 이런 거 필요하시지 않나요? 공부방 이런 거 혹은 뭐 그와 관련된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저렇게 지역에 이제 아동들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높게 가산점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아이들과 떨어지긴 싫은데 그렇지만은 수익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 놀이방 지역의 놀이방 뭐 아파트 1층을 임대해서 내 아이도 놀고 다른 아이들도 돌봐주는 이런 놀이방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와 관련된 뭐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를 지원하거나 그런 거를 교육부터 과정까지가 다 무료예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환경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알리건 어려우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이런 그 신문사 관련된 분들이 좀 더 이런 걸 취재하시고 좋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뭐 이번 특집을 구미시 혹은 경상북도에 있는 창업 지원 기관을 내가 다 방문하겠다. 그래서 전화 인터뷰부터 하고 직접 방문하고 그분들도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정부에서 예산을 따올 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우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따왔어요. 여기 그 예산을 자기가 가져왔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당연히 자기의 입지도 나빠지고 다시는 그 자금을 신청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들로서도 기관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커리어니까 어떻게 해서든 해당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신 분들을 지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뷰를 하신다든지 기사를 쓰신다든지 이렇게 하시게 되면 정보 습득도 쉽고 본인이 직접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기도 좋고. 그 김선미 기자님이 문화 전문인데 그 문화 쪽으로 지원받았을 때 그거 한번 물어보세요. 문화 쪽. 문화 저는 사실 네네. 오늘 그 지금 기자님 오늘 말씀드렸는 게 네네. 오늘 아니 주제를 제가 조금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 내용이 네네. 조금 달라서 지금 네네네. 저는 지금 계속 멘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왔더니 조금 네. 뭐 다른 거 질문? 질문은 이따 먹고 조금 더 네. 말씀하신 걸 조금 듣고 싶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선정된 그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문화면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옛날부터 이제 한옥 우리 지역에 있는 한옥 호텔 활성화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구미에는 물론 나도 저도 잘 이해는 안 가지만 구미에 그 개별 한옥이 전국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들어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안동도 있고 경주도 있고 이런데 구미시의 개별 한옥이 전국 숫자가 전국 1위라고. 그래서 잘 믿기지 않는데 아무튼 꽤 유명한 그 마케터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식 마케터분이. 그래서 구미에 뭐 쌍암고택, 뭐 귀암고택, 뭐 일산리 문화재마을, 뭐 기타 등등 조금 있지만 그렇다고 전국 숫자가 제일 많을 이럴지도 절대 않을 건데 전주 한옥마을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아무튼 그 뭐 귀암고택이나 쌍암고택이나 이런 마을도 있지만 일선리 문화재마을이랑 연을 맺어서 이렇게 정부 사업 중에 그 관광두레 이런 사업으로 그분들이랑 처음 연을 맺고 이번에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1대1로 매칭해서 조성하는 그 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거기를 이제 선정이 됐는데 그런 경우에 저는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그 기존 한옥을 숙박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현황 변경인가 그걸 해야 된대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용도 변경을 해야 된대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장이 이 건물이 어떤 목적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근데 한옥 고택의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대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 선산 우리 마을에 저 선산 있는데 저 선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저기 차례도 지내고 성묘도 가고 이랬다 주장하는 거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등기 돼 있나 보자. 등기 부등본 갖고 와라. 토지대장 가져와라 하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았던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용도 변경을 시킬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대장이 있어야 뭐 그걸 변경하는데 대장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구미시의 이제 지자체 그 문화재 담당 그분들과도 통화도 하고 연락도 해봤고 경상북도에 문의하시라 해서 경상북도에서도 문의를 해봤고 선산 출장소와 상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산 출장소도 문의해봤는데 공통적인 의견이 대장이 없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장이 없다. 이런 경우에 사실 어떻게 하느냐. 저는 사실 그 해답을 잘 못 찾았고요. 못 찾았는데 이제 글로벌 플랫폼 진짜 회사가 큰 그런 업체들은 세법으로 들어가면 2.5% 수수료를 더 받는 조건으로 그 운영하는 주체가 이렇게 그거를 대리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그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그 담당 요쪽 분야에 대한 전문 이렇게 영역이시라 보니 나중에라도 이렇게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슷한 걸로 지금 테마공원에 네네. 상호에 네. 그 위에 테마촌 있잖아요. 네. 거기가 지금 계속 비어 있는 중인데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 있는 거 혹시 아세요? 거기 그러니까 그 제일 우측에 거기 그 담당자분들 그 공무원분들 거기 묵어 가시는 그쪽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예. 연수관 말고 연수원 말고는 연수관 말고 전시관과 역사다육관 사이에 네네. 오르막길에 테마촌이 만들어져 있어요. 옛날 그 볏집 그런 그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안에 그거 하나도 안 깔려 있다고 하셔서 근데 최근에 전기랑 물이 또 되면서 세 네네. 군데는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네네. 지금 거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변경 중이거든요. 아 네. 그 위에 국판장도 매주 토요일에 잠깐 그 동네 상무사고 분여회에서 네네. 식사를 하는데 네. 거기도 조금 더 해서 이제 주류를 좀 판매하면은 막걸리나 전 이런 식으로 밑에 생각처럼 네. 하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하고 있는데 문제가 네. 지금 거기가 테마촌이 엄청 커요. 그렇죠. 그 900억 공간이. 넘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안에 비어있는 가건물도 엄청 많고 이거를 네. 자꾸 놀리더니 이제 전기가 다 들어오니까 네네. 이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한 군데 각각 줘서 이거를 네. 뭐 어디서 맡아서 하면 되지 않겠냐 하고 네. 또 이제 도나 주입장은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전체를 다 네.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이게 네. 지금 그렇게 큰 곳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네네. 경제지원도 왔다 갔었거든요. 네네네. 의성에서도 왔다 갔었고 네네. 새마을재단도 보고 많이 오는데 섣불리 그거를 신경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사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구미에 제일 좀 상징성 있는 네네. 곳이기도 하고 네. 또 자원이 다 있는데 놀고 있는 게 아까워서 네.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좀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관광 상품을 만들든 네. 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어느 쪽이 제일 가까운가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중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그 구미에서는 4군데 정도가 하거든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미 전자정보기술원, 그리고 창조경제력센터,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 그리고 보통 그 이제 경상북도에서 하는 요 4군데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거는 비용이 좀 많이 들 거잖아요. 보통 로컬 크리에이터는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지원이거든요. 그거 말고 거점형이 있어요. 거점형은 2억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도전해 보시면 좋은데 이게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것도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지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관련된 경력이나 이런 게 아예 없으면 보통 뭐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는 선정이 가능성이 있는데 2억 혹은 그 이상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거는 한 번에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 지역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한번 해보시고 내년에 다시 도전을 하시는 그런 게 좀 선정 가능성 측면에서는 더 높은 거 있죠. 아니면은 사실 컨소시엄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방법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뭐냐면은
내가 다 하겠다, 우리 회사가 다 전부 다 관할하겠다 이러면은 좀 너희 회사 직원 몇 명인데 이러면 3명이요 이러면 3명이 그 지대를 다 관리하겠다고 이러면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뜻이 맞는 뭐 예를 들어 홍보와 마케팅은 한국유통신문과 함께 하겠소. 그리고 뭐 이거 뭐 음식을 파는 거는 뭐 차나 뭐 막걸리는 뭐 투다리 뭐 이런 쪽에 지역에 사장님이 있으니까 그쪽과 협업해서 보통 이런 그 컨소시엄은 5개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홍보는 언론 재단 소속에 있는 분들 담당, 뭐 음식은 이쪽, 숙박은 이쪽 이렇게 한 컨소시엄을 10개 정도 회사를 구성해서 그런 다음에 그 명의로 진출을 하면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알기로 그런 그 선정의 요건이 결국엔 요즘 트렌드가 우리가 처음에 2억 줄 때 혹은 뭐 10억 지원해 줄 때는 살아 있는데 이 10억 지원금이 끊기는 순간 그런 단체도 그냥 붕괴되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소멸되기 전에 이게 자생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장 크게 보는데 한 10개 단체 정도 있다 보면 홍보는 홍보 전문가가 진흥재단, 언론진흥재단 쪽에서 하시고 나머지는 그 관련 부서의 분들이 하시면 그걸 제일 좋아한다고 저도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저는 항상 가보도 몰랐네요. 네. 지금 거기 네. 비어있는 건물이 너무 아까워서 너무 아깝죠. 약간의 네. 하나를 카페로 지금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고 시공 네, 운영을 네.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 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꼭 어느 한 단체가 이거를 위탁 운영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컨소시엄으로 나눠서 네, 네. 자꾸 거기서는 나눌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나눌 업체 선정하기 전에 먼저 네, 네. 계산을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지역에서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성공 모델로서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사실 구미 제가 전 시장님 만나서 미팅하고 인터뷰했을 때도 구미시에 아파트 보급률만 해도 127%를 넘었거든요. 근데 그 외에도 아파트도 건물도 많이 들어섰으니까 지금은 140, 150대에 진입했을 것 같고 지역에 그런 건물들 좋고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생활 테마파크는 900억 이상의 시도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숙박도 불가했고 그 당시에는 전시도 이렇게 뭐랄까 활성화되기 전에는 굉장히 서로 시나 도가 너희 가져라 할 정도로 안 좋았던 그런 적도 있어서 진짜 뜻이 있는 분들이 그런 컨소시엄을 구성하든 아니면 조합을 구성하든 간에 해서 도전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우수 사례로 뽑힐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오늘 우리 인터넷 신문의 미래 전략 그게 이제 부주제로 들어가 있었는데 사실 이관웅 대표가 글로벌 인재이기 때문에 사실 프랑스하고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 그 각 지역에 또 인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 현지에 있는 인터넷 신문들 그리고 우리 신문들 연결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이관웅 대표님이 다니는 외국의 인터넷 신문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고 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자문 좀 해줄 수 있는가요? 그리고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줄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언론 하면 프랑스 언론이 그래도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독창적인 이런 영역을 구축해놓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게 제가 조금 순수한 저널리즘을 좀 해칠 수도 있다고 이런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전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저는 나쁘게만 보고 있지는 전 개인적으로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단체든 제가 아까 사회적 기업, 소셜과 비즈나 그 지역 소셜 비즈 이런 그 단체나 기관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있던 법인이든 개인 사업이든 일단 수익성이 보장돼야 그 좋은 뜻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대의만 쫓는다든지 뭔가 그 단체나 조직의 투명성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고 언론 회사도 회사인데 회사란 수익 창출이 이루어져야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동떨어진
뭐 그런 업무를 할 수는 없지만은 뭐 마케팅의 영역이라든지 홍보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신문사나 저널리즘과 관련된 업체들이 오히려 그걸로 주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예로 뭐 프랑스나 해외 사례는 아니지만은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사업을 해서 우수사례를 뽑힌 기업들을 많이 봤을 때 실제로는 언론 관련된 혹은 뭐 신문사, 인터넷 신문사 관련된 업체들이 많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하는 거는 어쨌든 요즘은 신문 종이로 되는 이것보다는 온라인상으로 많이 유출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많이 갖고 확보해 놓는 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그 대표님들은 주로 네이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좀 더 에너지를 많이 쓰고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랑 협업을 많이 맺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홍보 페이지에 비용을 받고 다른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전문 저널이라면은 그분들 중에서 알리고자 하는 자기의 상품이나 이런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알리고 싶잖아요. 정보나 기능이나 그런 쪽에서 계약을 맺고 어차피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나 정부 사업은 일정 부분을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편성하게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뭐 전체 매출이 1억이라면 전체 지원이 1억이라면 30%인 3천만 원은 홍보 마케팅 영역으로 써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지출 가이드라인을 잡아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뭐 중진공 소속에 뭐 예를 들어서 1,500억의 예산이 잡혔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거기에 30%인 450억은 어느 홍보 마케팅 업체든 가져가게 되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 여기 저널 관련된 분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그분들이 저희 신문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 정보도 차단돼 있고 그분들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고 사실 그런 홍보 마케팅 전담하고를 CMO라고 하는데 CMO도 없고 1인 창업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알리고 우리 이런 신문에 실리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연말에 저희 자체 내에서 이런 거를 선정해서 상도 수여하고 뭐 IT 혁신상, 뭐 지역 혁신상 이렇게 상장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이런 식으로 혜택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선 시간이 다 돼가는데 혹시 질문을 뭐 좀 하고 싶은 분들은 한 2분 정도 받고 마무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봉열 본부장님 뭐 제가 지금 유통 플랫폼 회사예요. 네네. 생긴 지는 반년 정도 됐는데 네네. 그걸 업체를 내가 배우러 옮기라 그랬거든요. 공소를. 네네. 돈을 한 8억 9억 정도 됐고 네네. 돈이 좀 비빌거리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네네. 회사가 런칭을 하고 네네. 회원 모집을 통해서 네네. 소비된 유통 수익을 회원들한테 그런 10에서 50% 세어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잘하는데 네네. 저는 거기다가 뭘 넣나 하면은 소고령 사회 어르신들의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좀 가지자하는 해방을 좀 잡았었고 네. 반영이 됐고 그리고 이 대표는 플라스틱을 없애자하는 친환경 쪽으로 주제를 잡았거든요. 네네. 반응은 듣고 좋은데 네네. 대구 쪽에 뭐 좀 경제가 안 좋다고 일부 소비자 회원들이 네네. 반응이 좀 뜨거워해요. 네네. 서울 쪽은 지금 분위기가 좀 돌아가고 대출이 좀 뜨고 있는데 돈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회사를 옮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회사를 옮기라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는 그 투자나 이런 기업을 유치하는 걸 매우 좋아하거든요.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전부 다 서울로 떠나려고 하지 이렇게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놓치기는 쉬운데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보통 시나 도나 그렇게 리턴하는 기업이 있으면 지원금을 줘요. 그게 이제 세제 혜택을 주든 아니면 뭐 법인세를 인하해 주든 이런 혜택이 있고 그 해당 제품을 생산하신 그게 이제 ISO 뭐 9001, 14001 이런 쪽으로 뭐
ESG 관련된 이런 회사일 가능성이 큰데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걸 줄이자 뭐 플랫폼이니까 네. 제조는 안 하죠. 그런가요? 네. 직접 제조는 안 하고 유통만 담당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이제 쿠팡하고 쿠팡이 네. 처음에 배송 플랫폼이잖아요. 네. 쿠팡하고 애터미하고 섞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 해도 뭐 ISO 인증 받을 수 있거든요. 직접 생산을 안 해도 뭐 14,000일은 아마 이거 뭐 그 과정, 이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에 대해서 점수를 또 매기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획득하고 나면 마치 해썹이 있는 같듯이 네. 그런 종류를 획득하고 나면 나라장터 같은데 올릴 수 있어요. 그 제품이 됐든 예를 들어서 유통하기로 한 제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제품. 하죠. 네네. 그럼 그 중에 일부를 나라장터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네. 그런 플랫폼을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즘은 많이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을 꼭 국내에서만 팔아야 되는 그런 제약이 있는 제품도 있어요. 음식물인가요? 아니면 모든 아니 우리가 뭐 제조하는 우리가 네네. 제조업체 찾아서 네네. 올려도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을 해외 수출하는 아마존이나 이런 플랫폼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을 지금 마침 엄청 활성화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 됐든 그런 그 단체는 그런 제품을 못 찾아서 사실 문제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부스도 제공하고 항공권도 제공하고 온라인 샵에도 자기들이 업로드 시켜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또 그거를 받을 수도 있고 지금 아까 그 정도면 근데 중소기업 진흥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소상공인 지금은 뭐 회원수도 1,000명 안 되니까 대출이 좀 저조하죠. 그럼 뭐 혁신자금 이런 거를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금 혁신자금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은 뭐 매출이 많이 크지 않고 이런데 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 하면 2억까지 보통 지원을 하고 최대 2억입니다. 2억까지 지원하고 보통 한 7, 8천만 원 정도에서는 이게 선정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 정도 규모라면 7, 8천만 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진흥공단 창조는 이제 구금홍대 아시나요? 그 구금홍대 맞은편에 종합비즈니스센터에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대구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방문하시면 거기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조금 옮겨요. 뭐 옮기면 구매는 좋은데 그분들은 조금 어려워하고 그 지역마다 이전했을 때 실제로 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돈을 주고 지원을. 좀 사이즈가 커지면은 네. 경북 인근 쪽으로 네. 뭐 기업이 없는 그 시라든지 네. 상주 이런 데 보고 그렇죠. 네. 그런 쪽이 지원이 많이 사실 되는. 해교가 많고 있고 있다고. 네. 사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자체의 돈이 예를 들어 구미가 인구가 많고 양량이 되게 작으니까 적고 이것도 맞는데 그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가 물론 인구도 영향을 미치지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는 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기업으로 가겠다고 하면 지원이 훨씬 많은 거고 보통 강원도 지역에 굉장히 절실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자체들이. 네. 의성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일단 오늘 뭐 아주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사실 급변하는 시대에 인터넷 신문의 미래가 뭐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활동하는 언론인들은 살아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AI 시대라서 사실 그 인터넷 신문과 AI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스코어만 딱 입력하고 그날의 경기 상황만 딱 줘도 멋진 기사가 양산되고 실제 실용화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터넷 신문도 빨리 AI 도입을 하면은 굳이 뭐 큰 경비 안 들이고도 곳곳에 취재 현장을 하고 빨리 기사 양산해서 구독자 수 늘리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AI 지원이 지금 작년에 막 크게 피크가 올랐고 원래는 AI 쪽에 지원이 어떻게 돼 있는가 또 그게 우리 인터넷 신문 플랫폼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혹시 조언해 주실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AI 빅데이터 이런 초격차 산업과 관련된 거는 사실 전방위 모든 그러니까 뭐 부처나
지자체나 할 거 없이 모든 데서 다 뽑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됐든 빅데이터와 관련됐든 이런 첨단 산업과 관련된 요소는 어떤 업종 업태군으로 어떤 업종 뭐 언론사가 아니라 어떤 업종 업태든 전부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돼 있고 그거 플러스 보통은 이제 창업기업을 7년 미만으로 보는데 이 경우에는 AI와 뭐 관련이 있거나 그와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10년까지 다 뭐 회사를 만들고 10년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제도가 이미 다 돼 있어서 사실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을 뽑겠다고 하면 그 중에서 각 지자체든 정부든 단체든 10% 이상은 AI와 초격차 관련된 거를 우선 뽑아라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뭐 관련시켜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 제가 알기로는 그 챗 GPT를 기반으로 해서 그냥 챗 GPT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차피 소스는 오픈되어 있으니까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엇을 한다, 뭐 답변을 한다, 시장 조사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구미라고 치면 구미 특산품이 뭐야? 이러면 답변하게 하는 그 기능만 할 수 있게 구현할 수가 있거든요. 코드 없이도. 그런 거를 언론과 관련된 걸로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네이버에서는 언론사별로 기사를 똑같은 주제로 쫙 띄우는 언론사마다 그 특성이 다 다르니까 어떤 점을 보는지 이거를 다 분석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를 모아서 픽해줘서 매일 딜리버리 해준다. 그런 구독 서비스, 다음 구독료는 월 9,500원 내야 된다.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런 거는 사실 소스 원천이 계속 생기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한 달 무료로 진행한 다음에 이걸 마음에 든다면 이제 계속 수행하고 안 그러면 구독을 종료하는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2의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멋진 강의해 주신 이광훈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3차 강연은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영상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건 제일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 강연에서는 또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영상 제작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단체 기념사진 좀 찍기 위해서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하트하고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화이팅! 하트! 사랑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화이팅! 사랑합니다. 이광훈 대표 화이팅!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모였습니다. 네.